사람에겐 감이란 게 있잖아요. 겉으론 웃어도 속으로는 뭔가 삐딱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고 말끝마다 미묘하게 걸리는 구석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런 감이란 게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뇌의 경고라고들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이란 건 그래서 함부로 무시할 게 못 되죠. 아니겠지 하며 묻어뒀던 그 예감이 제게 얼마나 큰 눈덩이가 되어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 늘 빵 냄새에 둘러싸여 자랐어요. 새벽마다 아빠가 빵집 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깼고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소리, 오븐에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는 제게 가장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아빠는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셨고 엄마는 손목에 보호대를 찬 채로도 능숙하게 반죽을 던지고 성형하고 오븐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늘 그 광경을 보며 자랐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빵집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고 그 옆에선 엄마가 뜨거운 식빵을 하나하나 꺼내 식힌망 위에 얹고 계셨어요. 가게에서 남은 빵들은 늘 제 가방 속으로 들어갔고 그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인기도 꽤 좋았어요. 친구들이 야 너네 집 초코소라빵 진짜 대박이다. 내일도 들고 와줘. 어제 거 다 나눠줬더니 선생님도 먹고 싶대 이러면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인지 당연하게도 제 꿈은 어릴 적부터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나중에 크면 나도 엄마 아빠처럼 멋진 제빵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일기장에 빼곡히 적었고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우리 딸 오늘은 뭔 일기 쓰고 있나 하고 웃곤 하셨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도 저는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했죠. 엄마, 나 특성화고 가면 안 돼? 거기 제과제빵 배우는 커리큘럼이 진짜 좋아 보여. 나는 진짜 빵 만들고 싶은데. 아이고야, 너는 빵이 지겹지도 않니? 그냥 먹는 걸로 만족해라. 만드는 건 고생이야, 고생. 해봐서 알잖아. 그래, 우리 딸은 제발 손 안 다치고 밤새만 하는 일 좀 해. 아니, 너도 봐서 알겠지만 이게 보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니 어디? 우리 딸은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맞다, 맞다. 아이, 그리고 지훈아, 빵이 좋다고 꼭 빵집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너. 꿈을 좀 더 크게 꿔봐, 우리 딸.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멍했어요. 제겐 너무 당연한 꿈이었거든요. 빵집은 제 하루였고 제 풍경이었고 또 제 놀이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작 그 길을 가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게 좀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땐 아직 어렸고 부모님 말씀이 다 맞을 것 같아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대신 빵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서 진로를 식품영양학과로 잡았죠. 엄마가 했던 말처럼 단순히 빵집 하는 것보다 좀 더 식품 영양을 제대로 배워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대학에서는 분자영양학, 기능성 식품, 생화학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소비자 입맛은 어떻게 변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졸업할 무렵엔 큰 식품 기업에 합격하게 됐고 그곳에서 상품 기획팀으로 일하게 됐죠. 처음 맡은 건 도시락 라인업이었어요. 밀키트에 가까운 간편식이었죠. 쌀밥에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보이게 할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건강 간식 쪽으로 배정이 바뀌었고 거기서 제가 완전히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저당 간식, 고단백 쉐이크, 고시기 섬유 젤리 같은 트렌디한 제품들을 담당하면서 점점 더 몸이 들떴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재밌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뭘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게. 진짜 전엔 그냥 보고서 쓰는 맛이었는데 요즘은 제품 하나하나에 정들더라. 소비자 반응 볼 때 제일 짜릿하지. 맞아. 인스타에 리뷰 올라오면 괜히 혼자 캡처해두고 그러잖아. 아, 나 이거 기획했는데 이러면서. 소비자 리뷰, 댓글,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뿌듯함이 컸어요. 내가 만든 무언가가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먹는 건 언제나 모두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내가 해볼 수도 있겠다. 직접 브랜드 하나 키워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5년쯤 지나고 결국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님은 말렸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 좋은 회사를 왜 나와? 그것도 힘들게 들어간 건데 뭐 하려고? 건강 간식 브랜드 하려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건 아니야 나도. 시장조사도 물론 해봤고 요즘 트렌드도 알잖아. 나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 이거 해볼만 하다고. 그러다 한 방에 말아먹는다. 그냥 네 적금이나 잘 모아라.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난 자신 있어. 부모님은 한참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게 잘 팔리는 맛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자본은 적었지만 브랜딩은 자신 있었고 상품은 직접 개발했어요. 첫 제품은 비건 쿠키였어요. 버터 대신 코코넛 오일을 쓰고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썼죠. 가격은 좀 나갔지만 지인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걸 기반으로 계속 수정해 나갔어요. 요즘에야 비건 건강식, 저당 디저트 같은 게 워낙 많지만 제가 브랜드를 차리던 당시만 해도 아직 블루오션이었거든요. 제품 반응이 조금씩 퍼지자 입점 제안도 들어왔어요. 한 건강식품 전문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고 그 뒤로는 오프라인 편집숍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소량 납품하면서 기뻐했는데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러다간 몸만 부서지겠는데? 하루 종일 반죽하고 포장하고 라벨 붙이고 택배 박스 접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었어요. 생산량 늘린다고 직원 더 두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공장을 따로 짓기엔 자본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위탁 생산 방식으로요. 소량을 잘 만들어주는 제조소와 계약을 맺고 저는 브랜드 운영과 마케팅, 유통을 맡았어요. 이게 저한텐 훨씬 잘 맞았어요. 직원 셋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벽에 손수 만든 화이트보드를 붙여놓고 캠페인 계획, 출시 일정, SNS 피드 구성표 이런 걸 손으로 적어가며 회의했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배송 마감 시간이 되면 셋이서 테이프를 감고 박스를 쌓고 그 와중에 DM으로 들어오는 피드백도 놓치지 않고 챙겼어요. 그렇게 만든 간식들은 하나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브랜드라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브랜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일이 삶의 전부였던 저는 30대 중반이 넘도록 연애라고는 거의 해보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 잠깐 만났던 사람, 스치듯 스쳐간 인연 그 정도였죠. 누가 봐도 커리어 우먼처럼 살아왔지만 사실은 일 말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애 키우고 있었고 모임 나가도 다들 육아 얘기, 학교 얘기, 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낄 말이 없었어요. 처음엔 편했죠. 제 일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친구들한텐 늘 한 소리 듣기 일쑤였고요. 야, 너 그러다 진짜 혼자 돈 끌어안고 늙어 죽을래?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나도 외롭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 근데 뭐 누굴 만나기가 쉽나? 그래서 내가 소개해주겠다는 거잖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랑 좀 결이 맞을 것 같아서. 또 이상한 사람 소개해주는 거 아니야? 얘는 진짜 너한텐 내가 무슨 말도 못하겠다. 아이 그냥 밥이나 한번 먹어봐. 괜찮으면 이어주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동갑내기였고 첫인상부터 괜찮았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믿음을 주더라고요. 덤벙대는 저보다 중심이 잘 잡힌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기복이 있는 편이고 감정 표현도 꽤 격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말없이 받아주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고 별다른 드라마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1년 반쯤 만났을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고 결혼 전 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을 때 딱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익숙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어라?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싶은 찰나 신우이도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 너 혹시 김지윤 아니야? 선배님. 선배님 맞죠? 저 김지윤 맞아요. 선배님이 주연 씨 누나분이셨어요? 세상에. 야, 나 봐봐. 나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냐? 진짜 세상 좁다. 그러니까요, 선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신우이는 제 대학 시절 한 학년 위 선배였어요. 완전 절친은 아니었지만 실습 수업도 같이 듣고 조도 같이 한 적 있었던 제법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졸업하고 연락이 끊긴 뒤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칠 줄이야. 이런 게 바로 인연이지 뭐니. 네가 우리 집 사람 되려고 인연이 이렇게 됐나 보다. 역시 사람 인연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뵌 순간에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서 참 좋아. 앞으로도 둘이 잘 지내야 돼. 엄마는 무슨 우리가 애야? 니들이 애지 그럼 어른이야. 그렇게 웃으며 어색하게 시작된 저희는 결혼 후 꽤 가까워졌어요. 신우이는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고 원래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도 정리하고 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저트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작은 공장을 하나 해볼까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제가 또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만 확실하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쪽 일은 제가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으니까요. 진짜? 어머, 너 바쁠 텐데 괜찮아? 그럼요. 가족인데요. 당연히 도와야죠.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 저도 진심으로 도울게요, 형님. 그날 이후로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제조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레시피 구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정리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제조소도 소개해주고 기초 레시피도 공유해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우이는 작은 제조 공장 대표가 되었고 저도 일이 바빠도 종종 확인해주곤 하며 조언을 이어갔어요. 올케 아니었음. 난 이거 진짜 시작도 못했을 거야. 진짜 고맙다. 그 말은 제품 잘 팔리면 디저트 박스로 갚으시면 됩니다. 야, 말만 해. 초코칩 쿠키 1톤 보내줄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에 대표님이 둘이나 있네. 우리 며느리도 대표, 우리 딸도 대표.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유, 이제 우리 집이 식품 업계에 한 획을 긋는 거지. 그렇게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했어요. 신우이 브랜드는 런칭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부터 제가 제품 방향과 타깃 설정, 가격 포지셔닝,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전반적으로 도와줬던 터라 그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신우이도 워낙 흡수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했고 초반 시행착오도 거의 없이 제품 라인업을 빠르게 다듬어 갔어요. 주요 소비층이 선호하는 재료, 용량, 가격대까지 세심하게 반영한 결과였고 작은 소형 플랫폼 위주로 먼저 유통을 시작했는데도 곧 고객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제 브랜드의 다음 확장 단계를 준비 중이었어요. 새롭게 기획한 고단백 저당 간식류 제품 몇 가지가 있었고 소비자 조사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출시를 조금 앞당겨야겠다 판단하고 있었죠.
기존에 같이 작업해온 협력 공장들은 이미 최대 생산량에 도달해 있었고 이참에 새로운 생산 파트너를 하나둘 더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우이 공장이 떠올랐어요. 제품 방향과 철학을 이미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막힘이 없고 결정적으로 제가 누구보다 그 공장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해볼 만하겠다 싶어서 새로 기획 중이던 2개 제품을 신우이 공장에 테스트 생산 의뢰했어요. 시제품 생산은 빠르게 이뤄졌고 저는 우리 쪽 품질 관리팀과 함께 샘플링 위생 점검, 성분 일치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3회에 걸친 샘플 테스트에서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고 드디어 신우이 공장이 우리 브랜드의 정식 제조 파트너사로 낙점됐어요. 초반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신우이 쪽에서 보내준 1차 생산부는 정량도 정확했고 패킹 상태도 우수했어요. 기획했던 일정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했고 주요 건강 간식 플랫폼에도 빠르게 반영됐어요. 출시 한 달 만에 제품 페이지에는 리뷰 수백 개가 쌓였고 별점도 평균 4.9 이상을 유지했죠. 고객 후기에는 건강 간식 중 제일 맛있다. 단백질 간식은 맛없다는 편견을 깨준 제품이라는 말들이 이어졌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졌어요. 신우이도 그걸 지켜보며 정말 기뻐했고요. 이거 진짜 너무 감개무량하다. 내가 만든 게 올킨의 브랜드에서 이렇게 잘 팔린다니. 이게 가능하구나 싶어. 그러게요. 저도 사실 형님 공장이 이렇게 빨리 안정화될 줄은 몰랐어요. 제품이 시장에서 바로 먹힌 거 보니까 기획 방향도 맞았던 것 같고. 이 정도면 우리 이제 가족 회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긴 우리 엄마는 요즘도 맨날 친구들한테 자랑만 해. 며느리도 대표, 딸도 대표. 둘이 같이 제품 만든다고 아주 신이 나셨지 뭐. 그 시기가 아마 우리 둘 사이가 가장 평온하고 돈독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제품은 잘 팔리고 플랫폼 반응도 좋고 재고 관리도 큰 무리 없고 정말 이대로만 가면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품 출시 3개월쯤 되었을 무렵 우리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삼고 있던 곳에 고객센터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지금 긴급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방금 고객 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여기 제품 섭취한 뒤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입술 붓고 호흡곤란까지 왔다고 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돼 있어요. 네? 어떤 제품이요? 고단백 비건 쿠키요. 문제는 고객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 제품 표기상 그런 성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우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장 예민한 제품이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의 여지가 없어야 했거든요. 저는 바로 우리 쪽 품질 관리팀과 회의에 들어갔고 해당 제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문제의 제품은 신우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 중 하나였고 당시 생산 라인에 대한 점검 리포트도 함께 확인했어요.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지금 우리 비건 쿠키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 사례가 나왔어요. 갑각류 단백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 혹시 제조 과정 중에 그런 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각류? 무슨 소리야. 우리 공장인 라인도 따로 쓰고 있고 그런 재료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원재료 납품 쪽도 다 확인하긴 할 건데 혹시 동시 생산되는 제품 중에 유사 원료라도 있는지 파악해줘요. 우리 진짜 그런 거 안 써. 라인도 공유 안 하고 설비 세척도 철저히 했고 검사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외부 분석도 맡길 거예요. 결과 나오면 다시 공유할게요, 형님. 그리고 며칠 후 외부 식품 분석 전문 기관에서 결과가 도착했어요. 아주 미량이긴 했지만 갑각류 단백질 성분이 검출된 게 맞았어요.
일반 소비자라면 문제 없을 정도였겠지만 민감한 알레르기 체질에겐 충분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죠. 저는 결과 보고서를 바로 신우이에게 전달했어요. 검출됐어요. 수치는 낮지만 명백하게 나왔어요. 이건 검사 오차라고 보기엔. 말도 안 돼. 우리는 설비 진짜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 라인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검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책임지고 사과문 낼게요. 소비자 보상도 저희가 먼저 진행하고 일시 판매 중단 요청도 할 예정이에요. 어머,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 쪽도 확인해 보려면 시간 좀 줘야지. 시간 줄 수 있죠. 대신 소비자 대응은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일이 커지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커요. 형님도 알잖아요. 이런 일은 누구 잘잘못 따지기보다 먼저 사과부터 하고 수습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결국 저는 당일 바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올렸고 고객에게는 전액 환불과 의료비 일부 지원을 안내했어요. 제품은 회수 절차에 들어갔고 플랫폼 측에도 협의 끝에 일시 판매 중단 공지를 올렸어요. 그 즈음 저는 이 정도면 대충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클레임을 겨우 수습하고 나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제품으로 또 유사한 항의가 접수된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히 고객센터로 연락이 온 정도가 아니라 해당 소비자가 직접 본인 SNS에 상세한 후기를 올리고 병원 진단서 사진까지 함께 게재했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믿고 먹었는데 너무 실망이다라는 문장이 제목처럼 달렸고 공유 수는 눈 깜짝할 새 수백을 넘겼어요. 곧이어 플랫폼 고객센터로 3건, 4건, 5건 비슷한 유형의 항의가 잇따라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 사이에 10건 가까운 유사 피해 접수가 쏟아졌어요. 그중 일부는 우리 애가 먹고 토했다. 자칫하면 사람 어떻게 되는 일이다. 같은 격한 문구도 섞여 있었고 리뷰 페이지에는 별점 1점짜리 평가가 연달아 등록되기 시작했죠. 알러지 있는 사람은 절대 먹지 마세요. 비건이라고 믿고 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브랜드 이제 못 믿음. 책임져라. 그 문장들이 리뷰 상단에 박혀서 고정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다 타들어가는 듯 하더라고요.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기엔 수가 너무 많았고 결국 플랫폼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죠. 대표님, 내부 회의 결과 이번 제품은 더 이상은 저희 플랫폼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전량 환불과 판매 종료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추후 신규 라인으로 재논의는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판매 중단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입점몰에 동일하게 제품 판매 중단 요청을 보냈고 유통된 전량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제품 페이지에도 공식 사과문을 다시 올렸고 내부에선 원인 규명을 위한 TF팀까지 급하게 구성했죠. 그야말로 총력 대응 체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부터 신우이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껄끄러워졌어요. 신우이는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사과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옳게. 아니 생각할수록 그래. 우리 쪽을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사안이면 브랜드가 책임지는 거지. 우리야 하청 제조사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몰아가면 곤란하지. 형님, 제조사가 제품 문제에서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모르겠다,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저는 뭘로 대응해요? 근데 우리 공장에서 진짜 그런 재료 안 들어갔거든. 그걸 자꾸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그런 분석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거는 단순 오차고 우리가 소비자 거짓말이라고 우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책임지는 자세예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 나도 입장 곤란하다고. 저도 곤란해요. 브랜드 이미지 바닥이고 고객 신뢰 잃었고 손해액만 수천이라고요. 형님이야 다른 데랑 계약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생산만 해내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저희는 여기서 생산된 제품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무슨 그따위로 해? 너무 나몰라라 남일처럼 말하시니까요. 어느 정도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형님도 느끼셔야죠. 결국 그 대화 이후로는 둘 다 감정이 완전히 상했고 저는 더 이상 신우이 공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바로 다음 날 정식으로 제조 계약 파기 공문을 보냈고 신우이도 형식적으로는 동의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어요. 솔직히 이거 남 같았으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거든요.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다 가능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가족이고 신우이고 하니까 그 길만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계약서대로 정산과 마무리를 했고 그 뒤로는 공식 메일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죠. 이후 신우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시모 역시 양쪽 눈치를 보다 어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고 저도 굳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저는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했어요. 전 제품 품질 기준을 다시 설정했고 기존 협력 공장들도 전수검사와 공정 매뉴얼 재확인을 요청했어요. 특히 알러지 유발 가능 성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더 세분화했고 각 단계별 검수 매뉴얼도 강화했죠. 문제가 됐던 제품은 결국 단종 처리했어요. 제품 자체는 반응이 좋았지만 예상치 못한 알러지 문제가 터진 이상 다시 시장에 내놓는 건 불가능했어요. 아쉽지만 버릴 건 버려야 했고 그 대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군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이후 출시된 신제품 반응은 좋았어요. 특히 오트밀바와 무화과 프로틴볼 같은 제품이 반응이 좋아 재입고 요청이 이어졌고 서서히 스마트 스토어 매출도 회복세를 보였어요. 아직은 완전히 예전만큼 돌아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고객들 사이에서 그 사건 이후 더 철저해졌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일이 제 브랜드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더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뿌리부터 들여다본 덕분에 저는 한 단계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건 가족이든 누구든 업무라는 건 냉정하게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한편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저와의 거래가 끊긴 후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과 유통 루트를 새로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어느 날 갑자기 공장 기계 사진이 올라왔고 캡션엔 국내 최초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라 적혀 있었죠. 기계는 얼핏 봐도 수입산 고급 장비처럼 보였고 설명엔 자체 센서 기반, 반죽 공정 자동화, 공정 편차 제로화, 정부 민간 기술 지원 사업 선정 같은 그럴듯한 문구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랑 사이가 틀어지기 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런 기계 도입하는 거 100번이라도 말렸을 거예요.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생산량 대비 고정지 지출이 너무 튀는 거죠. 게다가 수제 이미지의 정체성에도 악영향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굳이 말릴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게 제일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미 충고라는 것도 그 사람 귀에는 간섭 혹은 비아냥으로만 들릴 테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런칭 초기에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정식 유통이 시작되면서 반죽 일관성 문제, 굽기 편차, 내부 빈 공간 발생, 심지어 갈변 현상까지 말 그대로 제품 하나하나가 다 따로 노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부였어요. 그 설비를 도입해놓고선 정작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던 거죠. 공장 인력은 대부분 수작업에 익숙한 분들이라 기계 오류에 대한 대처가 거의 전무했고 온도나 습도 오차, 계량 착오 같은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다고 들었어요. 결국 몇 달이 채 안 돼서 신우이 브랜드는 온라인몰 판매 중단, 오프라인 납품 철회, 결국 실질적인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전 조용하던 사무실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예, 혹시 너희 시누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아휴, 요즘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공장 쪽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투자금 얘기도 있던데 내가 도통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그래. 해결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잖니, 응? 너라면 뭘 좀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가 잘 알잖니, 이런 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제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제 일로 정신이 없어서요. 도와드릴 여력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 그래 알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물론 시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시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고 저는 더 이상 그 후폭풍까지 안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사람은, 특히나 그런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누이 회사는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공장 앞에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었다는 얘기도 들려왔고 SNS 계정은 어느 날 갑자기 삭제되었죠. 남아있던 재고며 장비며 심지어 내부 사무 가구까지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알뜰마켓에 헐값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확장을 너무 무리하게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저와 손을 뗀 뒤에도 혼자 해보겠다며 신규 라인을 2개나 늘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 해요? 정작 불량률이 치솟고 납품처는 하나둘 끊기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고정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결국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 하루는 시모가 씩씩대며 절 찾아온 거예요. 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처음에 네가 시켜서 시작한 건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제가 시켜요? 어머,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창업은 형님이 원하신 거고 저는 도움만 드린 거예요. 무리하게 확장해서 망한 것도 형님 본인 선택이고요. 그걸 지금 와서 제 탓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일 버리게 만든 게 너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졌어야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니 너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왜 저한테 나오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확히 설명 좀 해보세요. 아이고, 너는 애초에 우리 딸한테 야망을 심어줬어. 너처럼 하면 된다고, 너처럼 하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저 애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제가 그랬다고요? 야망은요, 어머님,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크는 거예요. 형님은 어차피 저 없어도 그 일 하셨을 거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는 그 본인이 책임져야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막말로 뭐 형님이 7살 꼬맹이에요. 남이 한다고 따라하게. 그리고 저야말로 형님 때문에 손해본 거 다 감수하고 이해했어요. 가족만 아니었음 고소까지 갈 일을 그냥 넘어갔다고요. 사실관계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목소리를 점점 높이는 시모의 말에 저는 감정 섞지 않고 딱딱 잘라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문이 막혔겠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제 말에 결국 시모는 할 말 없이 쿵쿵대며 나가기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벌개진 채였어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었고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곧바로 입을 열었어요. 집 내놨다. 벌써 부동산에 얘기했고 매물도 올라갔어. 우리 딸 공장도 정리한다더라. 전 재산이 다 너 때문에 날라갔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겠니? 이 집이라도 팔아야지. 그래야 우리 딸이 길거리에 안 나앉지. 너희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면 되고. 뭐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기가 막혀서. 예, 그러세요. 팔 수 있으면 한번 팔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고 그런 여유를 부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책임이니 뭐니 떠넘기기 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부터 대비하시라고요. 제가 예고는 드렸잖아요. 두고 보시라고.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좋은 구경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경찰차에 신우이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광경. 거기다 그 뒤를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쫓아가는 광경까지. 엄마,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왜 쟤만 잡아가? 다 고년 때문이야. 고년 탓이라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서 이어폰을 꺼냈어요. 천천히 이어폰을 끼우면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제가 그랬잖아요. 두고 보시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계기는 아주 사소했어요. 어느 날 퇴근 직전에 우리 팀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자리에다가 말했어요. 실은요, 대표님, 지난번 사건 말인데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려고요. 이상하다니? 어떤 부분에서요? 그 리뷰들 있잖아요. 말투나 표현은 다 다르긴 한데 너무 과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뭔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정 원료의 조합까지 지적하고 뭔가 너무 의도적인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그냥 예민한 반응일 수 있겠다 싶었지만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자꾸 그 리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 특히 어떤 리뷰는 저희 내부 레시피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문장을 썼더라고요. 그날 퇴근도 안 하고 사무실에 남아서 밤새도록 배송 로그, 구매자 내역, 리뷰 데이터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흘려들으면 놓칠 수 있었던 디테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구매자 이름은 전부 달랐는데 배송 주소를 보니 이상하게도 반복적으로 두 군데에서만 물건을 받아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성함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리뷰 작성자의 IP 주소가 전부 동일했다는 겁니다. 이름은 바꿨지만 장소도 디바이스도 네트워크도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봤어요. 전문가를 동원해 알아봤더니 배송처 두 곳 모두 신우이와 연관이 있는 곳이더군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또 다른 방향의 조사를 병행했어요. 바로 문제의 제품에서 검출된 알러지 성분이 어떻게 혼입됐는지에 대한 실험실 분석 결과였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쪽 제조 라인에 문제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라도 실수라도 있었던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받고 나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상적인 원료 조합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백질 성분이 미량이지만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건 특정 알러지 유발 원료를 인위적으로 주입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수치였어요. 즉,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혼입이었던 거예요. 손대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 눈앞이 노래졌어요. 이 모든 게 신우이의 작품이었다는 확신이 들자 치가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진짜 이성적으로 성실하게 대응하려고 했고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왔는데 알고 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고의였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법무팀과 상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고발 조치에 들어갔어요. 리뷰 작성 계정 리스트, 배송처 내역, IP 분석 기록, 그리고 실험실의 공식 성분 분석 리포트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죠. 경찰 조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전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리뷰 조작, 알러지 성분 혼입, 소비자원 공익 제보 사칭까지 전부 신우이가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벌인 일이었죠. 일부는 돈을 주고 시켰고 일부는 이 브랜드는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심어 이용했어요.
조사 막바지 신우이가 직접 경찰 조사에서 말한 진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 때부터 꼴 보기 싫었어요. 없는 주제에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수없었어요. 그게 이 모든 행동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랑 결혼까지 했다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근데 얘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대표랍시고 나한테 지시하는 거 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 그래도 그렇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무슨, 걔가 왜 내 가족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사무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싶었죠. 경쟁심이든 미움이든 질투든 이해는 해요. 제가 싫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악이었어요. 게다가 그 이유라는 것도 기가 막혔죠. 대학 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 없는 주제에 잘난 척한다. 대표랍시고 지시하는 게 못 봐주겠다. 그게 이유라고요? 그런 걸로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차마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소름이 끼쳤죠. 거의 병적인 증오였으니까요. 그동안 저를 향해 쌓아온 감정의 깊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같은 식구였고 명절이면 한 상에 앉던 사이였고 서로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집요하게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걸 모두 망가뜨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예전 명절날 제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까? 예전 어떤 회의 자리에서 무심코 제가 내린 결정이 그에겐 모욕이었을까? 하지만 생각해봐도 저는 늘 조심했고 예의를 지키며 대해왔어요. 그저 회사 일을 할 뿐이었고 직책대로 움직였을 뿐인데요. 이런 충격 속에서 한동안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떻게 일해야 하나? 내가 만든 이 브랜드를 앞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고요. 아유, 어떻게 가족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니?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고발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가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가족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먼저 한 건 그쪽이에요. 따지려면 따질 대상을 바꾸셔야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에 전화를 끊었죠.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치닫고 나니 남편 반응도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적으로 절 이해해줬죠. 가족이라고 봐줄 거 없어. 내 눈치 볼 것도 없고. 이건 엄연히 범죄야. 당신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무거워하지 마. 알았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이, 미안할 거 없대도. 나는 항상 당신 편이잖아. 재판은 8개월 가까이 이어졌어요. 증인신문, CCTV 제출, 리뷰 조작 패턴 분석, 알러지 성분 실험 보고서. 재판부는 그 모든 자료를 세세히 살펴봤고 결국 신우이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신우이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제 쪽을 노려보더군요. 반면 신우이의 친구 2명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그중 1명은 선고 직후 밖으로 나가 울더라고요. 2사람 모두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죠. 친구 때문에 잘못 엮였다. 아주 개망신 당한 겁니다. 형사건과 별개로 진행했던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전부 승소했어요. 피해 보상금과 별도로 브랜드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그 일 이후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갖게 됐어요. 다들 각자 삶에 치여 한참 뜸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번엔 약속이 척척 잡히더니 그날 저녁엔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죠. 처음엔 이런저런 얘기로 웃고 떠들다가 다들 신우이 얘기를 아는 듯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진짜. 아, 진짜 나도 상상도 못했어. 물론 대학 때부터 영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그렇다긴 했지만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그러자 제 얘기를 듣던 동기 하나가 맥주잔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나 사실 그 언니 예전부터 너 싫어했던 거 알고 있었다. 뭐? 예전부터? 실은 그때 너한테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 근데 또 일 키우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솔직히 그 언니가 나한테도 살짝 겹박 비슷하게 해서. 뭐? 아이, 너 신우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그때 기억나? 너 2학년 때 교수님이 너 과제 누락됐다고 거의 F 준다고 했던 거. 그때 너 진짜 멘붕 와서 교수실 앞에서 울다시피 했잖아. 기억나지. 아유, 엄청 억울했는데 교수님은 시스템에 안 올라와 있다고만 하시고 나는 분명히 냈는데. 그거 말이야. 그 언니가 일부러 삭제한 거야. 그땐 그 언니가 과제 취합해서 교수님한테 가져가는 담당이었거든. 근데 네 과제만 빼서 버리는 거 내가 복사실에서 직접 봤어. 네 이름 딱 적힌 파일을 쓰레기통에 그냥 넣더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엔 그저 에이 아니겠지, 에이 착각이겠지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야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처럼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말 못한 건 미안해. 실은 그 언니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아니?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네 비밀 예원이한테 가는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때 나 사실 현욱 선배랑 몰래 만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선배가 예원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그걸 예원이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있지.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또 다른 동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 실은 나도 기억나는 게 있다. 너 3학년 때 학교 커뮤니티에 네 사진 돌아다닌 적 있잖아. 너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 당연히 기억나지. 너무 끔찍했어. 도서관에서 자다가 찍힌 사진, 카페에서 멍하니 있을 때 찍힌 사진, 그런 걸 비꼬는 말이랑 같이 올렸던 끔찍한 사건. 그것도 그 언니가 한 짓이야. 나중에 술자리에서 나한테 실수로 말했거든. 그냥 재밌을까 해서 올린 거라고. 근데 네가 너무 오버해서 반응했다고. 자기는 뭐 그 정도는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그 말 듣고 나 진짜 식겁했지.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나 찾아와서는 꼭 내가 너한테 말하면 다음 차례는 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미안해. 뭐? 진짜 기가 막혀. 내가 그 사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진짜 사람 많은 데는 한동안 못 갔었어. 강의실도 무섭고 도서관도 무섭고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동안 상담도 받았는데 그게 우리 신우였다고? 알아. 근데 그런 협박을 받으니까 도저히 나도 말을 못하겠더라. 지금이라면 당연히 할 텐데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우리가 네가 그 언니랑 신우이 옳게 사이가 된 걸 알았으면 무조건 말했을 텐데 연락이 너무 오래 끊겨서 결혼 전에 말을 못 해줬다. 정말 네 소식 전해 듣는데 그때 일이 막 기억이 나서 괜히 나까지 죄책감이 들더라고.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그날의 커뮤니티 사진, 과제 누락, 누군가 계속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소름 끼쳤던 감정들.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 쎄한 예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하나같이 고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나니 정말 숨이 막힐 듯 하더군요. 그 인간은 단순히 저를 질투하거나 불편해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예 저를 망가뜨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대학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불편한 감정, 설명할 수 없었던 이상한 일들, 그 전부가 그 인간의 조작이었다니. 그런데 그런 인간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어려울 때 도와줬다니.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다 굳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정말 다시는 그 인간과 엮이지 않겠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목으로든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배웠어요. 나를 가장 크게 해치는 사람은 대놓고 나에게 와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드는 사람이란 걸요. 남편에게 대학 동기들과 나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건 정말 오랜 망설임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감정이 복받친 상태에서 이걸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 그가 모르고 지나쳐왔던 진실들을 더는 숨긴 채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말하는 내내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난 뒤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 누나랑은 평생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만약 당신이 당신 누나를 못 끊는다면 나는 그 상태로는 당신이랑도 더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해줘. 여보, 나 평생 누나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 당신한테 그딴 짓까지 했더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얼굴 들 면목이 없지. 난 무조건 당신 선택해. 그러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미안해.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누이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누이 편이었죠. 그래도 네 시누이지 않니? 다 지나간 일인데 철없을 적 일을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니? 아량 넓은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결국에 감옥까지 보냈잖아. 네 뜻대로 됐잖아. 그럼 어머니가 그따님 끼고 평생 사세요. 남한테 이해해라 어째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키운 금쪽이 평생 본인이 뒤치다꺼리 하시면 되겠네요. 저한테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어찌나 속이 다 후련하던지 그동안 시모는 늘 그랬어요. 그래도 내 시누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번 한 번만 참아라 같은 말로 덮고 넘어가려 했죠. 그 어떤 잘못에도 늘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용서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더는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나 하라죠.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시모와 연락은 했지만 아주 간단한 안부 차원의 통화나 명절 때 잠깐 들르는 정도였어요. 저는 더는 어떤 명목으로도 시모를 대면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시가 쪽 친척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죠. 시모가 몇 번 아이 핑계로 연락을 해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딱 잘랐죠. 아이 문제는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 번호로는 연락 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그쪽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시누이는 결국 1년 복역한 뒤 출소했어요. 감옥 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그 삶은 말 그대로 비리비리했죠. 감옥에 다녀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든 세상인데 그가 저지른 짓이 없기에 소문날 대로 난 상태였으니 그 뒤는 불보듯 뻔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어떤 업체에서 그를 고용하겠어요? 거기에 정과까지 달고 있으니 이제는 이력서 내는 것조차 민망했겠죠. 무엇보다 남아있는 돈도 다 까먹은 상태였어요. 감옥 가기 전까지 난 억울하다며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붙잡고 소송 준비하느라 돈을 펑펑 썼다고 들었거든요. 한때 그렇게 손에 쥐고 흔들던 예쁜 명품백, 차, 주식, 코인까지 다 없어진 뒤였어요. 결국 시누이가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죠. 바로 시모 집.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듯 굴던 시모와 시누이가 막상 같이 지내게 되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네가 이제부터라도 자숙하고 새 출발하려는 마음은 가져야지. 사람들 눈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는 나를 이해 다 못해. 다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내가 이 지경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아우 얘는 누굴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따위로 입 놀릴 거면 아유 너도 나가서 네 살림이라도 차리든가. 엄마는 맨날 말로만 그래. 내가 시집 못 간 거 엄마 탓도 있잖아. 어휴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아우 전년 저거
시집가란 말도 못하겠다 진짜. 아우 저딴 거를 누구를 줘. 누구 인생을 망치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진짜. 그렇게 서로 말꼬리 물고 싸우는 게 하루 일과였대요. 옆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복도 지나가다가 들리면 무서워서 발소리 죽이게 된다니까요 하며 혀를 찼죠. 한때는 제 남편 몰래 저희 집까지 팔아 시누이 도우려 하던 시모였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낳은 딸이 맞나 싶다는 말까지 하고 다닌대요. 같이 살아보니 시모도 시누이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인간이 자기 부모한테라고 잘하겠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남편이랑 딸이랑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고 딸이 조금씩 커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죠. 그리고 그 일 이후로는 잠깐 위기를 겪긴 했지만 제 브랜드는 오히려 그때를 계기로 더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고객 신뢰도는 더 올라갔어요.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챙겼고 고객센터 팀도 새로 꾸려서 브랜드 이미지도 완전히 재정비했고요. 이제 제 인생에서 시가 쪽은 아예 경계선 밖이에요. 이제 제 앞에는 지켜야 할 가족과 꿈이 있을 뿐이죠. 시누이가 왜 그토록 저를 미워했는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처음부터였는지 중간에 틀어진 건지. 다만 하나 확실한 건 그 미움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남을 깎아내리는 데 쏟은 결과가 고작 본인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었단 걸 시누이는 지금쯤은 조금이라도 깨달았을까요? 시누이를 생각하면 복합적이고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끌어내리는데 모두 허비되는 인생이란 얼마나 가치 없고 쓸쓸한지 여러분은 부디 남을 미워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 마시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데 쓰시기를 그리고 모두들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